초한지 1권 3장 기하와 기술. 남문의 수장에게는 얘기가 되어 있는가? 얇지만 단단하고 질긴 철편이 촘촘하게 엮인 흉갑을 여며주는 시중에게 윗몸을 맡긴 채 시황제가 곁에 있는 조고에게 물었다. 조고가 황관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밀명을 띠고 성을 나가는 호상과 4명의 종자라 했습니다. 북문은 역시 단속이 되어 있습니다. 삼경 무렵 폐하의 명을 받들어 흉노 땅을 살펴보고 돌아오는 어사 일행 5이 있을 터이니 공손히 문을 열고 맞이하라 일러 두었습니다. 그 사이 시황제의 흉갑을 여민 시중이 그 위에 엷은 비단 흑옷을 걸쳐 주었다. 돈푼 깨나 모은 장사치가 멋부려 걸친 듯한 겉차림이었다. 옷자락이 발목까지 길게 드리워져 그런지 그걸 걸치자 갑자기 후텁지근해지는 느낌에 시황제가 이마를 찌푸렸다. 덥고 거추장스럽다. 검수들의 짧은 윗옷이 날렵할 뿐더러 미복으로도 더 낫지 않겠느냐. 시황제는 옷차림으로 보아주는 시종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으나 조고가 다시 그 말을 받았다. 겉옷 기장이 짧으면 한자 백엄조차 가릴 수가 없사옵니다. 빼어난 무사들이 폐하를 호위하고 있다고는 하나 겨우 넷뿐인데 어찌 한 조각 쇠붙이도 지니시지 않고 미행을 나서실 수 있겠습니까? 한낱 검소로 보이게 꾸미는 것은 폐하께서 두르신 검은 머릿수건만으로 넉넉할 것입니다. 조고가 그렇게 매사를 꼼꼼히 헤아려 말은 했다면 시황제도 구태여 이것저것 따져야 할 까닭이 없다 여겼다. 시중이 해주는 대로 차림을 마치고 침전을 나왔다. 감천궁 안뜰에는 그날 밤 시황제를 호위할 무사 4사람이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수천 명의 시위 가운데서도 특히 무예가 빼어나고 용력 좋은 자들이었는데 그들의 차림에서도 황제의 미행을 티 안 나게 따르며 호위하기 위한 고심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장검을 찬 것은 큰 장사꾼이라면 한돌은 거느리기 마련인 호위 장사 차림 하나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서사나 막일꾼으로 꾸며 무기를 감추고 있었다. 서사 차림의 필랑이나 죽간 묶음 같은 긴 보퉁이를 메고 있는 것은 시위 가운데서도 가장 칼솜씨가 뛰어난 자로서 그 보퉁이 안에는 언제든지 뽑을 수 있게 장검이 감추어져 있었다. 막내꾼 차림에 자루가 굵고 긴 저울을 든 자는 철퇴를 잘 쓰는 시위로서 위급한 일이 생기면 그 저울자루를 철퇴로 쓸 작정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잡일꾼 차림에 길쭉한 상자를 등에 지고 있는 시위가 있었는데 그 상자 안에는 자신과 시황제의 장검이 역시 언제든 뽑기 쉽게 감춰져 있었다. 그날 밤 시황제가 돌아보려는 곳은 난지였다. 난지는 그 전해에 완공된 함양성 해자에 붙인 이름인데 그 사이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이름처럼 아름다운 못이 되었다는 말이 시황제의 귀에까지 들어왔다. 특히 달빛 아래에 바라보면 더욱 풍치가 있다 하여 하연으로 들기 전인 그 밤 미복으로 한번 돌아보려고 나선 길이었다. 시황제와 4명의 호위 무사가 조용히 감천궁을 빠져나와 함양성 안 저작거리를 지날 무렵에는 초경도 끄트머리였다. 하지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날은 이미 어두워져 여기저기 등불이 내걸려 있었다. 시황제가 한 군데 유난히 많은 등불이 내걸리고
사람들이 왁작거리는 곳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기가 어디냐? 무엇 때문에 이 밤에 저리 많은 무리가 모여 떠드는 것이냐? 저울을 든 시위가 걸음을 멈추고 목을 길게 빼어 그곳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개고기와 술을 파는 집입니다. 오늘이 복일이라 검수들이 개고기로 열독을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대 덕공께서 복일을 정하신 이래로 전해오는 민간의 습속입니다. 그럼 성을 나가기 전에 저곳부터 들렀다 가자. 시황제가 갑자기 그렇게 말하며 계곡이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칼을 찬 시위가 시황제의 옷깃을 잡듯 하며 말했다. 폐하, 저곳은 자빈들의 이목이 너무 번다합니다. 닥쳐라. 짐이 이래 구차스레 미복을 한 것이 바로 그 때문이었거늘. 또 무슨 걱정이냐. 저렇게 술에 취해 흥청거리는 검수들이 여럿 모여 있는 곳도 흔치 않다. 저기 가서 저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가자. 아니 됩니다, 폐하. 그래도 저들 가운데 폐하를 알아보는 눈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들이 몰래 연통하여 불쾌한 무리가 일시에 몰려들기라도 하면 저희 넷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폐하 폐하 하는 소리나 낮추어라. 이곳은 다른 곳도 아닌 함양성 아니다. 누가 감히 짐에게 불측한 뜻을 품는단 말이냐. 그리고 앞장서 그 계곡이 집으로 달려가 비어있는 평상 하나를 차지했다. 그렇게 되자 따르는 시위들도 어쩔 수가 없었다. 시황제가 돈푼 깨나 번 장사치 행세를 하는 것처럼 그들도 저마다 서사나 호위장사 또는 잡일꾼으로 돌아가 시황제의 주변을 둘러싸듯 하며 앉았다. 백성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겠다는 시황제의 뜻을 헤아린 호위 무사들은 먼저 호기롭게 개고기와 술을 청해 먹고 마시는 척을 했다. 그러다가 옆자리에도 술과 고기를 돌리며 얘기를 걸 때만 해도 자연스럽게 저작거리의 민심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호위 무사들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 특히 정치의 득실과 관련된 것을 묻자 그때껏 왁자하게 취해가던 사람들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 시황제와 호위 무사들에게서 무슨 낌새를 느꼈는지 아니면 상황 이래로 엄한 진나라 법에 단련을 받은 탓인지 누구도 시원스레 속을 털어놓으려 하지 않았다. 거듭 재촉해서 굳이 입을 열게 해봐도 관리들이 시킨 듯한 뻔한 대답뿐이었다. 이만 가자. 너무 지체하였다. 두어식경이나 억지스러운 호기로 먹고 마시며 사람들의 얘기를 끌어내려고 애쓰는 호위 무사들을 보던 시황제가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리고 성난 사람처럼 앞장을 서 함양성 남문 쪽으로 갔다. 시황제는 남문을 빠져나온 뒤에도 한동안을 검소들에게 거부되고 무시당한 듯한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가 난지를 끼고 동쪽으로 한마장이나 걷고 나서야 거친 숨결이 골라지고 찌푸린 이맛살이 풀렸다. 난지의 경관 덕분인 듯했다. 난지의 경관 덕분인 듯했다. 들은 대로 훤한 달빛 아래에 바라보는 난지의 풍경은 일품이었다. 해자 바깥 방죽에서 성벽까지 깊이 두 길에 60걸음의 너비로 끌어들인 물이 으스름달 아래 원래보다 넓게 펼쳐져 보여 함양성이 마치 물안개 피어오르는 호수 가운데 높이 솟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 돌로 잘 짜맞춘 해자의 호환 축대와 어느새 푸른 풀로 덮인 그 위의 흙방죽도 묘한 운치를 더했다. 도읍인 함양성의 해자로 난지를 파기 시작한 것은
3년 전이었다. 죄수와 부로 10만으로는 모자라 전국에서 다시 역도 10만을 더 불러왔지만 작년 여름만 해도 난지는 아직 함양 성벽을 둘러싼 길고 벌건 황토 구덩이에 지나지 않았다. 그걸 시황제 자신이 몇 번이나 올량거로 돌아보며 독려해 지난 가을에서야 겨우 성벽을 둘러싼 물길을 모두 잇고 위수에서 물을 끌어댈 수 있었다. 그리고 겨우 한 겨울, 한 봄을 보냈는데 그 사이 난지는 정말로 이름처럼 고운 못이 되어 있었다. 돌만 하구나. 이제 동문 쪽으로 가보자. 시황제가 완연히 풀린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면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이번엔 병가의 눈으로 다시 한번 난지를 살폈다. 역시 훌륭했다. 적교가 걸린 성문 쪽을 빼면 어디든 배가 있어야만 건널 수 있을 만큼 넓고 깊은 해자였다. 이제 감히 함양으로 군사를 몰고 올 세력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시황제는 흐뭇한 마음으로 난지를 바라보다 힐끗 동쪽을 쏘아보았다. 육국을 멸망시켜 천하를 통일할 때까지 진나라의 적은 언제나 동쪽에 있었다. 이제 북문으로 가자. 동문을 지나면서 시황제가 갑자기 호위무사들을 재촉했다. 볼 것은 어지간히 보았다는 느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몰려드는 구름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밤하늘이 왠지 불길한 예감을 품게 한 까닭이었다. 그런데 그 예감은 미처 북문에 이르기도 전에 현실로 나타났다. 폐하, 가까운 곳에 인기척이 있습니다. 달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 갑자기 깜깜해진 사이 서사 차림을 한 시위가 시황제에게 다가가 나지막하게 알렸다. 시황제도 나지막하지만 엄한 목소리로 다가온 그를 일깨웠다. 또 그 폐하. 아, 예, 나리. 적지 않은 숨. 아, 예, 나리. 적지 않은 머릿수입니다. 말도 한두 필 있는 듯하고. 호위무사가 움찔하면서도 그렇게 덧붙였다. 시황제가 태어나려고 애쓰며 받았다. 밤길을 가는 사람들이겠지. 북문 쪽입니다. 그런데 상군 이래로 진나라의 법은 조정의 특명이 없이는 삼경의 성문을 여닫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잡일꾼 차림의 호위무사가 등에서 칼이 든 상자를 가만히 벗어내리며 서사 차림을 거들었다. 그제야 시황제도 긴장했다. 때마침 구름을 벗어난 달빛의 위지에 사방을 둘러보았다. 저만치 북문 쪽 해자 곁으로 작은 숲 하나가 수상쩍게 엎드려 있는 게 보였다. 적인가? 잡일꾼 차림의 호위무사 하나가 칼상자에서 가만히 꺼내주는 보검을 받아 몸 그림자에 감추며 시황제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문으로 될 줄 알고 길목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시황제의 긴장은 금세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변했다. 그렇다면 짐이 이곳에 이를 것을 이미 알고 기다렸다는 뜻이 아닌가? 어떻게 짐의 움직임이 밖으로 새어나갔단 말이냐? 누가 그걸 먼저 알고 짐을 기다린단 말이냐? 시황제는 보검자루를 힘주어 감아주며 그렇게 고함이라도 치고 싶은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래도 북문으로 가자. 어차피 다른 성문은 열리지도 않는다. 시황제는 스스로 앞장서 그 작은 숲으로 뛰어들고 싶은 기분을 애써 억누르며 그렇게 말했다. 호위 무사들도 저마다 거추장스러운 차림들을 벗어던지고 무기를 꼬나쥔 채 시황제를 따랐다.
그들이 그 작은 숲을 지나려 하는데 다시 달이 구름을 벗어나 주위가 어스름이 밝아졌다. 갑자기 숲속에서 옛일곱의 그림자가 뛰쳐나와 그들의 길을 막았다. 이어 서너 개의 횃불이 켜지면서 흰 옷차림으로 말 위에 앉은 늙은이가 뒤따라 나타났다. 그들은 말 한마디 없이 시황제의 일행을 덮쳐왔다. 호위 무사들이 그들을 하나씩 막아서자 남은 둘이 처음부터 그렇게 짠 듯 한꺼번에 시황제에게 덤벼들었다. 시황제는 넘겨받은 장검을 뽑아 앞서 오는 자객을 맞았다. 다행히 상대가 그리 대단한 고수가 아니라 그럭저럭 받아치고 있는데 갑자기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세게 등짝을 후려쳤다. 다른 자객들이 시황제의 뒤를 돌아 그 등을 칼로 베어온 듯했다. 옷 속에 두르고 있는 철편 흉갑이 아니었으면 등짝이 갈라지고 말았을 만큼 세차고 깊은 칼질이었다. 시황제가 그 충격을 견뎌내지 못하고 비틀거리는데 때마침 상대를 베어넘긴 서사차림의 시위가 달려와 시황제를 보호했다. 그러나 그 혼자 시황제의 앞뒤를 모두 지키느라 손발이 어지러웠다. 그러나 그 혼자 시황제의 앞뒤를 모두 지키느라 손발이 어지러웠다. 그때 다시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저울대로 철퇴를 쓰는 시위가 상대의 머리통을 부수어 놓고 시황제 쪽으로 달려왔다. 그가 피 묻은 저울대를 들어 시황제의 등을 친 자객과 맞붙으면서 싸움판의 형세는 이내 팽팽해졌다. 그러다가 처음부터 호위 장사 차림을 하고 있던 시위가 마침내 상대를 찍어넘기고 시황제 쪽으로 달려오자 오히려 기습을 당한 시황제 일행이 공세를 펼치는 형국이 되었다. 저 늙은 것을 잡아라! 그 사이 정신을 가다듬은 시황제가 말 위에서 횃불을 비춰주고 있는 늙은이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때 호위 무사들의 칼을 맞고 숨이 넘어가던 자객 하나가 간신히 몸을 일으켜 그 늙은이를 향해 소리쳤다. 나리, 어서 피하십시오! 하지만 늙은이는 차갑게 싸움판을 내려보다가 오히려 말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그런 다음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천천히 뽑아드는 폼이 홀로 달아날 마음은 전혀 없어 보였다. 호위 장사 차림의 시위가 무서운 기세로 그 늙은이를 덮쳤다. 그때 다시 시황제가 소리쳤다. 그 늙은 것을 죽여서는 안 된다. 사로잡아라. 하지만 너무 늦었다. 시황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호위 장사 차림의 시위에게 가슴을 베인 늙은이가 신음소리조차 없이 쓰러졌다. 어쩌면 그 늙은이가 칼을 뽑았던 것은 맞서려 함이 아니라 이미 일이 글렀다고 보아 상대로부터 필살의 일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시위의 칼날이 그의 가슴을 베고 들어와도 검으로 쳐내거나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슴을 쑥 내미는 듯한 느낌마저 주었다. 늙은이가 풀썩 쓰러지자 그게 무슨 신호라도 되듯 그때까지 시황제의 시비들과 병장기를 맞대고 있던 나머지 둘도 잇따라 칼을 맞고 쓰러졌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사방이 깜깜해졌다. 달이 구름 속으로 가려 있는 데다 횃불을 들고 있던 자들이 횃불을 내팽겨치고 달아난 탓이었다.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뒤쫓으려는 호위 무사들을 말린 시황제가 그중 하나를 보고 말했다. 가서 횃불 하나를 구해오너라. 그리고 잡일꾼 차림의 시위가 꺼져가는 횃불 하나를 주어 불씨를 살려오자 그걸로
쓰러져 있는 늙은이의 얼굴을 비추어 보게 했다. 마지막 숨을 모으는 듯 헐떡이는 늙은이의 얼굴은 단정했지만 시황제에게는 전혀 낯설었다. 너는 내가 누군지 알고 쳤느냐? 다가온 불빛에 어렵게 눈을 뜬 늙은이를 향해 시황제가 물었다. 늙은이가 갑자기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띄엄띄엄 말을 받았다. 알지, 여정. 그 압이 셋 가진 도적이다. 자신의 이름에 진나라 왕실인 성인 조도 아득히 옛날의 성 영도 아니고 여씨의 성을 붙이는 것은 자신이 여불위 아들이란 것을 세상에 대고 외치는 것과 같았다. 적들이 자신을 분노로 정신 잃게 하고 싶을 때마다 부르던 그 이름. 그러나 그토록 무자비하게 싸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그 이름을 거의 20년 만에 다시 듣게 되자 시황제의 가슴 속에서는 천길 업화가 치솟는 듯 했다. 그러나 겨우 말을 마친 늙은이의 입에서 뭉클뭉클 솟아나는 피가 머지않는 죽음을 예고함으로써 시황제의 앞뒤 없는 분노를 진정시켰다. 짐에게는 선왕이 계시거늘 네가 어찌 그런 망발을 하느냐? 시황제가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어 다시 그렇게 물었다. 선왕이라면 2인 2번씩이나 오쟁이 친 그 못난 이를 말하는 것이냐? 살아서는 여불위 때문에 오쟁이를 치고 죽어서는 노예한테 오쟁이를 친. 이는 선왕 장양왕이 조나라의 인질로 있을 때 썼던 이름이었다. 거기다가 시황제에게 뿌리 깊은 상처와도 같은 모후의 난행을 들추는 그의 빈정거림에 더 참을 수가 없었다. 들고 있던 보검으로 내려치다가 그래도 궁금한 또 한 가지를 물었다. 나는 아무리 보아도 네 얼굴에 기억이 없다. 너는 누구냐? 무슨 일로 짐에게 이토록 모진 원한을 품게 되었느냐? 위위 가리라면 기억하겠느냐? 그가 내 아우다.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머리는 베어져 높이 걸리고 사지는 수레에 묶여 찢겨야 했느냐?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 일족이 하루아침에 몰살되어야 했느냐? 마침 초나라에 가 있던 이 몸만 빼고 갈은 노예의 영모에 가담하여 짐을 헤아려 하였다. 2, 3족을 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야 하거늘. 너는 여불 위에 씌이면서 진나라의 왕자를 차지하고 마침내는 천하까지 아울렀다. 그런데 노예의 자식이 전자가 되지 못할 까닭은 어디 있느냐? 늙은이는 입으로 연신 서녀를 뭉클뭉클 토해내면서도 말소리는 갈수록 뚜렷해졌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짠 그의 기력이었다. 드디어 더 참을 수 없게 된 시황제가 보검을 쳐들어 그의 입을 막으려는데 갑자기 그의 고개가 푹 꺾어지며 숨이 멎었다. 드디어 더 참을 수 없게 된 시황제가 보검을 쳐들어 그의 입을 막으려는데 갑자기 그의 고개가 푹 꺾어지며 숨이 멎었다. 살아있는 자가 또 있는지 찾아보아라. 시황제가 칼을 거두며 그렇게 명을 내렸으나 다른 녀석도 모두 숨이 끊어져 가고 있었다. 시황제가 칼을 거두며 그렇게 명을 내렸으나 다른 녀석도 모두 숨이 끊어져 가고 있었다. 당황한 호위무사들이 살수를 써서 하나같이 치명상을 입은 탓인데
그 중에 미처 숨이 끊어지지 못한 하나는 스스로 혀를 깨물어 죽음을 재촉하는 중이었다. 말하라. 함께 이를 꾸민 자들은 어디 있느냐? 누가 너희에게 짐이 이리 올 것이라 알려주었느냐? 시황제가 불길이 뚝뚝 듣는 듯한 눈길로 물었으나 그 자객도 끝내 한마디 대답 없이 숨을 거두었다. 시황제가 감천궁으로 돌아온 것은 삼경이 지나서였다. 옷을 갈아입고 침전에 들어야 했으나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시황제는 술을 내오게 해 홀로 비우며 어지러운 마음을 달랬다. 그러나 취할수록 죽어가며 이죽거리던 늙은이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고 그 차가운 비웃음의 눈길은 아직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눈앞에 선연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엽을 위해 화나면서도 의문스러운 얼굴과 함께 주로 이사가 요약해준 그 입심양명의 기담이 먼저 시황제의 머릿속 가득 펼쳐졌다. 여블리는 원래 옛 한나라 땅 양적의 장사꾼이었다. 심지가 깊고 세상과 사람 보는 눈이 아울러 밝았는데 그게 그를 수완 좋고 셈 빠른 장사꾼으로 만들어 일찍부터 큰 재물을 모았다. 그 뒤 호상이 되어 나라와 나라 사이를 오가며 장사를 하던 여불위는 나이 마흔에 벌써 일천금을 이룬 거부가 되어 조나라 도읍 한단에 자리를 잡았다. 그 한단에는 진나라 소양왕의 얼손 하나가 볼모로 와 있었다. 소양왕의 둘째 아들인 안국군의 서자 이인으로 어렸을 적 조나라로 보내질 때만 해도 이름뿐인 공자였다. 나중에 소양왕의 맏아들인 도태자가 죽고 안국군의 뒤를 이어 진나라 태자가 되었으나 이인의 처지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이미 안국군의 총애를 잃은 하위란 즉실의 소생인 그는 여전히 안국군의 20명 넘는 서자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다. 따라서 진나라가 이인의 안위를 아랑곳 안고 걸핏하면 대군을 내어 조나라를 들이치니 이인은 목숨조차 위태로운 천덕꾸러기 볼모가 되어갔다. 그런 이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어떤 사람이 여불위를 찾아와 그 얘기를 해주었다. 말없이 듣고 있던 여불위는 그 사람이 방을 나가자 무릎을 치며 말하였다. 내 오늘은 이르도록 거래해 본 적이 없는 기이한 재화다. 놓칠 수 없다. 여러 나라를 오가며 장사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왕실이나 고관 대작들과의 거래가 많은 여불위는 각 나라의 정치 상황에도 밝았다. 그 무렵 진나라의 영토는 이미 천하의 3분의 1이 넘고 그 물산도 천하의 절반이 넘었다. 따라서 여불위도 진나라와의 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바람에 특히 진나라 사정에 밝았다. 그때 진나라의 소양왕은 이미 나이 70을 바라보고 있었고 태자인 안국군도 50을 넘긴 뒤였다. 안국군의 세자와 진나라의 왕이 사이는 얼핏 보면 두 대가 가로막혀 까마득했지만 소양왕과 안국군의 나이를 보면 그리 먼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안국군은 아직도 세자를 세우지 않고 있었다. 일찍 죽은 정실 부인에게서 적자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초나라에서 새로 맞은 정실 화양 부인에게서도 적자를 얻지 못한 까닭이 있었다. 거기다가 화양의 부인은 아직 젊고 안국군의 총애를 받고 있지만 전혀 생산 기미가 없었다. 그러면 곧 안국군의 서자 중에서 세자를 세울 수밖에 없고 그리 되면 이인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뜻이 되는데 여불위는 바로 거기에 착안했다. 손님을 보낸 뒤에 사랑으로 넘어간 여불위는 아버지를 찾아보고 말했다. 아버님, 소자에게는 일천금의 재물이 있습니다. 이 재물로 논밭을 사서 농사를 짓는다면 얼마나 늘릴 수 있겠습니까? 글쎄, 잘하면 10배로 늘릴 수 있겠지. 이 재물을 모두 미천 삼아 다시 한번 크게 장사를 벌여보면 어떻겠습니까?
네 솜씨면 100배로 늘릴 수도 있겠지. 아버지의 그와 같은 대답에 여불위가 문득 목소리를 가다듬어 다시 물었다. 이 재물로 한 나라의 임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결국 나라를 산다는 뜻도 되는데. 글쎄, 나로서는 헤아려 볼 수도 없겠구나. 그렇다면 사들여 볼 만한 기화가 되겠군요. 기화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불위는 아버지의 대답을 허락으로 여기고 그렇게 말하며 그날로 일생일대의 장사에 들어갔다. 먼저 조나라의 구박을 받으며 한단 한 구석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공자 이인을 수소문해서 찾아갔다. 벌써 여러 해 적국에 버려지다시피 살아오는 동안에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이인이 찾아온 여불위에게 빈정거리듯 말했다. 이 적막한 곳에 그대 같은 호상이 찾을 게 있을성 싶지 않소만. 그래, 무슨 일로 오셨소? 저는 공자의 대문을 넓혀드리고자 합니다. 여불위가 정색을 하고 그렇게 말했다. 그러자 이인이 피식 웃으며 받았다.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려운 볼모의 집 대문을 넓혀봐야 무얼 하겠소. 차라리 돌아가서 그대의 대문이나 넓히는 편이 나을 것 같소. 공자께서도 알지 못하시는군요. 공자의 대문이 넓어져야 저희 집 대문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곧 저희 집을 찾는 사람이 많아져야 대문을 넓힐 수 있는데 그리 되려면 공자의 대문이 먼저 넓어져야 합니다. 여불위가 여전히 정색을 풀지 않고 그렇게 말하자 이윈도 뒤틀린 미소를 거두고 진지하게 물었다. 귀공께서는 이 이인이 조나라의 볼모로 보내진 것조차 잊혀진 귀공께서는 이 이인이 조나라의 볼모로 보내진 것조차 잊혀진 진소왕의 전덕꾸러기 얼손이며 늙은 태자의 20명이 넘는 서자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걸 알고 말씀하시는 것이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공자를 진나라의 태자로 만들어 대문을 넓혀 드리려는 것입니다. 진나라에는 아버지의 안국공이 아직 태자로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 될 수 있겠소. 하지만 소양왕께서는 재위 40년, 이제 이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릅니다. 따라서 안국군께서는 내일이라도 왕위에 오르실 수 있습니다. 비록 아버님께 적자가 없다 하더라도 나 같은 아들은 20명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나는 멀리 조나라의 볼모로 와 있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께서는 일찍부터 아버님의 총애를 잃어 내게 힘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태자 자리가 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런 이인의 말은 갈수록 겸손하면서도 간곡해졌다. 그런 이인의 말은 갈수록 겸손하면서도 간곡해졌다. 그제야 여불위가 진작에 마음에 품고 있던 계책을 털어놓았다. 지금 안국군께서 총애하시는 정실 화양 부인은 생산을 못해 여러 서자 가운데 하나를 안국군의 후사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화양 부인은 초나라에서 시집 오신 분이라 진나라 조정에 연줄이 많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나이도 아직 젊어 이미 50을 넘긴 안국군의 사후를 걱정해야 될 처지입니다. 따라서 하양 부인은 자신이 믿을 만한 공자를 양자로 삼고 안국군의 후사로 내신 따라서 화양 부인은 자신이 믿을 만한 공자를 양자로 삼고 안국군을 후사로 세워 그에게 노후를 위탁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런 화양 부인의 마음만 살 수 있다면 공자께서 진나라의 태자가 되는 일은 전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멀리 볼모로 와 있으니 무슨 수로 화양 부인의 환심을 산단 말이오. 바로 그 일을 제가 해보려 합니다. 대단하지는 않으나 제게 약간의 재물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함양으로 가서 화양 부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주변에 넉넉히 재물을 뿌려 안국군의 후사를 정하는 일이 기묘함을 화양 부인께 일깨워 주게 한 뒤에 제가 다시 직접 만나보고 공자의 효심을 전해드리면 화양 부인도 반갑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자 이인은 감격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내가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다면 나는 진나라를 그대와 함께 나누겠소. 이에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온 여불리는 그날부터 가만히 가산을 정리해 일천금으로 바꾸었다. 그런 다음 공자 이인을 찾아가 500금을 나누어 주며 말했다. 공자께서는 이 돈으로 큰 저택과 좋은 위복을 마련하시고 노복과 비녀를 넉넉히 들이십시오. 이인 대신 자초란 이름으로 널리 대문을 열어 문객을 맞이하시고 패백을 넉넉히 뿌려 명망 있는 이들과 사귀십시오. 비록 충신군, 맹상군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함양까지는 자초란 이름이 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초란 초나라 사람이란 뜻이 비치는 이름으로 친정인 초나라인 화양 부인을 겨냥한 계명이었다. 이인이 알아듣고 여불위의 말대로 따르기를 다짐했다. 그러자 여불위는 나머지 500금을 몇 수레에 돈 될 만한 무라 속에 감추고 진나라로 갔다. 함양에 이른 여불위는 겉으로는 수완 좋은 장사꾼으로서 가지고 간 물화를 함양 저작거리에 풀어 먹였으나 속으로는 자신의 기화로 진나라를 사는 일에 더욱 골몰하였다. 그는 먼저 금, 은과 진귀한 보석을 흩뿌려 진나라에 이름 있는 공자들과 대신들을 만나보았다. 그리고 좋은 언변으로 그들의 환심을 산 뒤 은근슬쩍 자초가 된 이인의 소문을 흘렸다. 저희 도성 한단에 자초란 귀국의 공자 한 분이 계시는데 비록 볼모로 오셨으나 그 이름은 나라 안팎으로 드높습니다. 널리 듣고 배워 아는 것이 많은 데다 사람 됨이 너그럽고 어지러 그 대문에는 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고 천하의 명사들도 다투어 그와 사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욱 갸륵한 것은 자초 공자의 효성입니다. 아버님 되시는 안국군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어머니 화양 부인을 그리워하는 모습은 곁에서 보는 이마저도 가슴 뭉클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일찍 안국군의 총애를 잃은 생모보다 더 따뜻이 거두어 주시던 화양 부인의 정을 떠올리며 눈물 짓는 걸 본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초의 이름을 진나라 조정에 퍼뜨리는 한편 가만히 사람을 풀어 화양 부인에게 다가갈 길을 찾아보게 하였다. 오래전에 여불위가 화양 부인에게 다가갈 길이 될 만한 사람이 나왔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함양으로 와서 태자비인 동생 화양 부인에게 의지하고 있던 친정 언니였다. 멀리 초나라에서 시집과 외로운 탓인지 화양 부인도 어느 누구의 말보다 그런 친정 언니의 말을 살갑게 듣는다는 소문이었다. 여불위는 재물을 아끼지 않고 화양 부인의 친정 언니를 구워 삶아 자신이 일러준 대로 화양 부인에게 말하게 했다. 아름다움으로 총애를 얻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 그 아름다움이 시들면 총애도 끝나기 마련이지. 아우는 지금 태자비로서 안국군의 총애를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늙어 시들 날이 올 것이네. 더군다나 안국군의 춘추는 벌써 50이 넘으셨으니 뒷일도 헤아려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정실이지만 적자를 생산하지 못한 아우가 혼자 살아남아 보내야 할 긴 세월을 말이네. 그러니 아직 총애를 받고 있는 지금 여러 서자들 중에 하나를 골라 아들로 삼고 안국군의 후사로 세우면 장구한 계책이 되지 않겠는가. 늙고 시들어 총애를 잃은 뒤에는 아우가 그러려고 해도 안국군께서 들어주지 않을 것이네.
화양 부인께서 들어보니 일일이 옳은 소리였으나 이름조차 다 외고 있지 못한 여러 측실의 소생의 공자 가운데 누구를 골라야 할지 막막했다. 머뭇머뭇 그걸 걱정하자 친정 언니가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조나라의 볼모로가 있는 자초를 잊었는가? 거 왜 일찌감치 뒷방 차지가 된 하위란 측실의 아들 말이네. 생모의 사랑을 못 받고 외톨이로 궁궐을 떠도는 어린걸 갓 시집온 아우가 많이 거두어주었다면서. 어릴 적 이름이 이인이라고 했던가. 그 아이는 조나라의 볼모로 끌려가서도 따뜻하게 보살펴준 아우를 어머니로 생각하고 어른이 된 이날까지도 그리워하며 눈물 짓는다고 들었네. 조나라에서도 새로 바꾼 자초란 이름에도 아우를 향한 효심으로 외가인 조나라를 잊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더군. 그러자 화양 부인도 자초를 알듯해졌다. 나이든 태자의 호치로 왔지만 그래도 갓 시집온 젊은 신부의 다감함이었을까. 한동안 화양 부인은 연하문 명이나 되던 올망졸망한 서출의 공자들을 덜어 쓰다듬고 안아준 일이 있었다. 자초도 그 아이들 중 하나일 것임을 짐작이 가자 그 갑작스러운 효심이 의심쩍기는커녕 그동안 자초를 까맣게 잊고 지낸 자신의 무심함이 한탄스러울 지경이었다. 거기다가 친정언니가 자초의 인품이며 조나라에서 거두고 있는 명망 같은 것들을 여불위에게서 들은 대로 늘어놓자 화양 부인의 마음은 곧 정해졌다. 하양 부인은 어느 날 안국군이 한가한 틈을 타 먼저 자초 이야기를 꺼냈다. 총애하는 화양 부인의 말이라도 워낙 난데없어 그런지 안국군은 자초의 명망과 효심을 듣고도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그때 화양 부인이 다시 울면서 안국군에게 매달렸다. 신첩은 일찍이 태자비가 되어 승은을 입었으나 불행히도 아들을 두지 못했습니다. 바라건대 자초를 신첩의 적자로 삼아 뒷날 대왕의 후사로 세울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리 되면 신첩의 자식 없는 한을 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늙어 외로운 신첩의 몸을 그 아이에게 위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애절한 호소와 눈물에 넘어간 안국군은 그 자리에서 화양 부인의 바라는 바를 모두 들어주기로 했다. 옥부의 자초를 적자로 삼아 후사로 세우겠다는 약조를 새겨 화양 부인에게 내리고 여불위를 동궁으로 불러들이게 했다. 나중에 안국군은 공경 대신들에게 따로 자초의 일을 물어보았으나 화양 부인에게 들은 바와 다르지 않아 기껍기까지 했다. 며칠 뒤 여불위를 불러들인 안국군과 화양 부인은 자초를 사자 삼는다는 약조가 새겨진 옥부와 함께 많은 제부를 내리며 말했다. 바라건대 그대의 세자를 사부로 삼고자 하니 앞으로도 자초를 잘 보필해 주시오. 이에 여불위는 꽤 한 발을 모두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함양에서 흩뿌린 금은보다 더 많은 재물을 거두어 한단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 일을 경하하며 벌인 잔치에서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여불위에게는 뒷날 태후가 되어서 조회라고만 알려진 애첩이 있었다. 얼굴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춤솜씨가 빼어났는데 잔치자리에서 그녀를 본 자초가 한눈에 반해버렸다. 자초는 조희가 여불위의 애첩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녀를 달라고 졸랐다. 자초의 그와 같은 어이없는 간청에 처음 여불위는 분노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였으나 곧 마음을 돌려먹었다. 아무리 사랑하는 조이라고 해도 그녀 때문에 이미 자신이 모든 것을 내던져 사들인 기화를 제값에 팔아보지도 못하고 잃을 수는 없었다. 어쩌다 제 집에 두게 되기는 했지만 저 아이의 친정은 조나라에서도 호가라 할 만한 집안입니다. 부디 그 집안이 저 아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예를 갖추어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조희에 대한 마지막 정을 드러내며 자초에게 넘겨주었다. 자초도
여블 위에 말을 무겁게 들어 조희를 부인으로 맞아가며 뒷날 왕위를 물려받으면 반드시 정비로 삼겠다는 약속까지 보탰다. 그리고 12달 뒤 조희가 아들을 낳자 정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적장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조희와 그녀가 낳은 아들에 대해서는 다른 소문도 있다. 자초가 데려갈 때 이미 조희는 여블위의 씨를 베고 있었으며 여블위도 그것을 알고 일부러 잔치자리에 그녀를 불러냈다는 주장이 그러하다. 곧 두 사람의 조희를 주고받은 그 기묘한 일은 처음부터 자신의 씨를 진나라 왕위에 앉히기 위한 여블위의 치밀한 연출에 따라 벌어졌으며 유행이도 조희가 12달 만에 아이를 낳음으로써 자초에게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한다. 어쨌든 자초가 조희를 얻고 또 안국군의 적자로 세워져 한단 사람들이 그를 새롭게 보는 사이에 이태가 지나 소양왕 50년이 되었다. 진나라 장수 왕이가 조나라에 쳐들어와 한단을 에워싸자 자초가 공들여 쌓아올린 명망도 허사가 되었다. 3년 전 무안군 백기가 장평에서 조나라 군사 40을 도륙했을 때 자초를 살려두었던 조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자초를 죽여 진나라에 안갚음을 하려 들었다. 이에 다급해진 여블위는 황금 600근을 뿌려 자초를 가둬놓고 지키는 관리를 매수했다. 이에 다급해진 여블위는 황금 600근을 뿌려 자초를 가두어 놓고 지키는 관리를 매수했다. 그리고 어렵게 구해낸 자초와 함께 한단 성을 빠져나가 진나라로 돌아갔다. 자초가 달아나자 조나라는 자초의 부인이 된 조희와 아들 정을 죽이려 했다. 다행히도 한단의 호족인 조희의 친정이 그들 모자를 숨겨주어 겨우 살아날 수는 있었으나 숨어 사는 동안 그들의 모자의 삶은 구차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6년 뒤 소양왕이 죽고 안국군이 효문왕에 오르면서 자초를 태자로 세우자 뒤탈이 두려워진 조나라는 마침내 그들의 모자를 진나라로 보내주었다. 그때 짐의 외가를 핍박하고 모후와 짐을 노렸던 무리들은 모두 천벌받았으니 이사에게 들은 말로 요약된 회상에서 자신의 기억으로 넘어가면서 시황제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제위 19년 조나라를 쳐부순 뒤 몸소 한단으로 간 시황제는 예전에 외가와 원혐을 진 일이 있거나 그들 모자를 구박한 이들을 모두 잡아들이게 해 산채로 땅에 묻어버렸다. 함양으로 와서 다시 뵙게 된 선왕은 어찌 그리도 낯설던지 나를 바라보던 문신우의 끈끈한 눈길은 또 왜 그렇게 역겹던지 그에게 중부라고 부르게 한 선왕의 명은 또 왜 그리 욕스럽던지 이어 시황제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이상하게 뚜렷해오는 10살 소년 때의 기억으로 여울위를 다시 떠올렸다. 소양왕의 장례를 마친 효문왕이 즉위한 지 사흘 만에 죽자 뒤를 이은 부왕 장양왕은 여블위와의 약속을 충실히 지켰다. 여블위를 승상으로 삼아 조정의 실권을 주고 또 문신후로 세워 낙양 10만 호를 시급으로 내렸다. 또 어린 시황제는 여블위를 작은 아버지란 뜻인 중부로 부르게 하였다. 한단의 장사꾼에서 하루아침에 승상이 된 여블위는 곧 그 진가를 드러냈다. 그는 야심이 컸던 만큼이나 식견이 넓고 수완이 좋아 진나라를 잘 이끌었다. 그는 야심이 컸던 만큼이나 식견이 넘고 수완이 좋아 진나라를 잘 이끌었다. 장양왕 원년에는 동주를 청벌하여 그 영토를 모두 진나라 땅으로 만들었고 몽호를 시켜 조나라와 한나라를 치게 한 뒤 그 땅을 빼서 태원군과 상당군을 설치하였다. 그러다가 장양왕이 재위 3년 만에 죽고 시황제가 13살의 나이로 즉위하자 여블위의 위세는
더욱 커졌다. 겨우 32의 태우가 되어 섭정을 맡게 된 어머니 초이가 다시 여불위와 사통을 하면서 그에게 권세와 장록을 더해준 탓이었다. 크게 문호를 연 여불위는 안으로 식객 3천에 이사와 같은 제사를 사인으로 거느리고 여시 춘추를 편찬하는가 하면 장안군, 성교의 반란을 진압하여 왕권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또 밖으로는 몽호, 왕미, 표공 같은 장수들을 손발로 써서 합종하여 밀려오는 육국을 물리치고 동쪽으로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다. 하지만 시황제가 점차 어른이 되어가면서 여블리는 자신이 태우와 사통하고 있는 게 못내 불안했다. 그의 나이도 어느새 중년을 훌쩍 뛰어넘어 태우와의 방사도 이전 같지 못했다. 여불위는 국리 끝에 음경이 크고 방사술에 능한 노예란 자를 환관으로 위장하여 태우궁에 들여보냈다. 자신의 기억으로 여불리를 돌아보다 거기서 다시 전문을 바탕한 회상으로 접어든 시황제는 치욕과 혐오감이 부글거리는 속으로 노예의 기물스러운 얼굴을 떠올렸다. 노예는 원래 있지도 않은 방설을 내세우며 되잦은 기회를 팔고 다니던 떠돌이 술사였다. 그는 특히 황제 내경에 있다는 소녀경이란 위서를 높이 쳤는데 거기다가 또 음경을 키우고 양기를 돋운다는 세간의 비전을 닦아 스스로 방중 음양술의 일가를 이루었다고 떠벌리고 다녔다. 어느 날 그 노예가 여불리를 찾아와 문객이 되기를 청하면서 말했다. 어느 날 그 노예가 여불리를 찾아와 문객 되기를 청하면서 말했다. 큰 인물의 문화에도 때론 닭 울음소리나 좀도둑질 같은 하찮은 재주도 소용이 있다 들었습니다. 비록 천하 경륜의 대계에는 미치지 못하나 제게도 한 가지 별난 기회가 있는데 승상께서는 한번 보아주시겠습니까? 그게 어떤 것인가? 그때 한참 문화의 인재를 거둬들이던 여불위가 그런 물음으로 허락을 대신했다. 그러자 노예가 옷을 훌훌 벗어붙여 엄청나게 큰 약물을 드러냈다. 그는 거기다가 북채를 묶고 큰 북을 치는데 그 소리가 손으로 잡고 치는 것보다 더 컸다. 이어 노예는 오동나무로 깎은 작은 수레바퀴 같은 것을 꺼내 자신의 거대한 약물로 그걸 굴리고 던지고 받고 했다. 역시 손으로 하는 것보다 더 능숙했다. 옷을 걸친 노예가 이리저리 주워 섬긴 남녀 교접의 기묘한 이치나 갖가지 희한한 방중술의 기교도 남다른 데가 있었다. 한단의 풍채 좋은 호상으로서 여자라면 높고 낮고 가리지 않고 어지간히 겪어본 여불위조차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것이 많았다. 노예의 말이 끝나자 여불위가 실소와 함께 말했다. 그거 참 기술리로다. 내 집에 머물러도 좋다. 그렇게 하여 노예는 여불위의 3,000문객 가운데 하나가 되었는데 드디어 여불위가 그 기술을 쓰게 된 셈이었다. 여불위는 태우궁에 불려가는 악공과 창기 사이에 노예를 슬쩍 끼워 넣어 궁궐 안에서 그 기이한 재주를 불이케 했다. 그리고 사람을 넣어 그런 노예의 소문이 태후 조희의 귀에 들어가게 했다. 그렇잖아도 어린 왕의 섭정을 맡아 거리낄 게 없는 데다 나이 40을 바라보는 여자의 녹익은 육욕에 들떠있던 태후였다. 여불위가 갈수록 자신을 피하는 듯 할 뿐더러 어쩌다 잠자리를 같이 해도 이미 나이 들어 신통찮아진 방사에 불만스러워하던 태후는 소문을 듣자 과연 노예를 곁에 두고 싶어 했다. 그걸 안 여불위가 다시 손을 썼다. 가만히 사람을 시켜 노예에게 부형에 해당하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 부형은 붕형이라고도 하며 벌로 거세를 당하는 형벌이었다.
노예가 관부로 끌려가 군영을 기다리는 사이 여불위가 태후를 찾아보고 넌지시 일러주었다. 노예란 자가 죄를 짓고 군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후께서 군영을 맡으신 관리를 불러 재물을 내리고 달래시면 신용으로만 군영을 받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노예를 황관으로 삼아 대후궁에 들이시면 언제나 곁에 두고 부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태후는 그래도 아직은 사사롭게 정을 통하는 사이인 여불위에게 민망해하는 구석도 없이 그가 일러준 대로 했다. 부영을 맡은 관리를 매수하여 노예의 수염과 눈썹만 뽑고 남자 고실은 그대로 살려놓게 했다. 그리고 얼마 뒤 노예를 황관으로 꾸며 태후 궁으로 맞아들이고 방사를 벌여보니 과연 헛소문이 아니었다. 이에 태후는 그날부터 노예와 밤낮으로 함께 기거하며 음락을 즐겼다. 하지만 즐거움이 있으면 금신도 따르기 마련. 태후가 노예의 씨를 베게 되면서 걱정이 생겼다. 나날이 불러오는 배를 싸매고 묶으며 감추려 허덕이는데 이번에는 노예가 꾀를 냈다. 대궐을 드나드는 점쟁이를 매수하여 태후가 함양에 머물면 불길하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한 뒤 옹에 있는 별궁으로 거처를 옮기게 했다. 이때 노예와 함께 수많은 시종이 따라가니 태후궁이 옹땅으로 옮겨진 듯 했다. 태후는 그 뒤로도 노예를 총애하여 옹땅에서 노예의 아들을 둘이나 낳았다. 그러나 시황제가 아직 관례를 치르지 못해 태후의 섭정은 계속되었다. 태후는 노예를 장신 후에 봉하고 사냥 땅을 주어 그곳에 살게 하다가 다시 하서의 태원군을 그 분곡으로 삼게 했다. 거기다가 본국안의 궁실과 거마와 복색이며 원유, 칠업에 이르기까지 노예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고 또 진나라의 크고 작은 정사도 노예의 결정을 따르니 그의 위세는 엽을 위해 버금갈 지경이었다. 그러자 만금의 재물과 1000명의 문격이 절로 노예에게 물려들었다. 떠돌이 술사에서 제후가 되고 많은 재물과 문계까지 모여들자 노예는 슬며시 욕심이 났다. 여불위가 시황제의 생부라고 믿고 있던 그는 태후가 낳은 두 아들이라고 해서 진나라의 왕이 되지 못하란 법은 없다 여겼다. 때가 되면 시황제를 제치고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려고 남몰래 세력을 키워나갔다. 그런데 시황제의 9년, 관례를 마치고 칼을 차게 된 시황제가 친정을 시작하면서 노예는 갑자기 다급해졌다. 시황제가 뜻밖으로 영명하며 한치의 빈틈을 보이지 않는 데다 누군가 노예의 일을 시황제에게 모조리 일러바친 사람이 있었다. 듣고 난 시황제가 화를 누르며 가만히 노예를 잡을 채비를 하는데 제발 저린 노예가 먼저 일을 벌였다. 왕과 태후의 옥새를 위조하여 도성의 군사 및 궁궐의 시위, 관아의 기병들을 불러내고 용적의 우두머리와 가신들을 움직여 시황제가 거처하는 기년궁을 들이치려 했다. 그때 시황제는 시황제대로 이미 노예를 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황제는 승상 엽을 위해 패거리도 아니고 노예의 득세에 휩쓸리지 않은 이들 가운데 한 갈래를 골라 친위 세력으로 키우고 기르고 있었다. 화양 태후의 진정 피부치들로 엽을 위해 견제를 받아 앙앙불락하고 있던 초나라 공자 창평궁과 창문궁이 이끄는 세력이었다. 시황제는 창평궁과 창문궁에게 도성의 군사를 일으켜 함양성 안으로 쳐들어온 노예의 패거리를 받아치게 했다. 내시와 시위들도 모두 무기를 들고 나가 그들을 도왔다. 한바탕 전투 끝에 노예가 보낸 군사들은 수백 개의 머리를 남기고 함양성 밖으로 쫓겨났다.
한바탕 전투 끝에 노예가 보낸 군사들은 수백 개의 머리를 남기고 함양성 밖으로 쫓겨났다. 시 황제는 용감히 싸운 장졸들에게 모두 자귀를 내리고 싸움을 거둔 내시들과 시위들도 한 등급씩 자귀를 올려주었다. 일이 글렀다 여긴 노예는 무리를 이끌고 달아났으나 시 황제가 100만 양의 상금을 내걸고 쫓게 하자 멀리 가지는 못했다. 며칠 안 돼 노예의 무리 수백 명이 모두 사로잡혀왔다. 태후 조이가 낳은 노예의 두 아들도 그때 죽었다. 위위가를 비롯해 내사, 사, 중대부령, 제 등 노예를 따라 깨춤을 추던 조정의 벼슬아치 20여 명이 한꺼번에 죽은 것도 그때였다. 시 황제는 진작부터 노예의 일이 상국 여불위가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노예를 식객으로 거두어 그 기술을 사둔 것이며 그를 가짜 황관으로 만들어 태후궁에 들여보낸 것이 모두 여불위에 깨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시 황제는 여불위도 함께 죽이고 싶었다. 그러나 선왕을 구해내 왕위를 오르게 함으로써 마침내는 시 황제의 자신이 날 수 있게 한 공과 지난 10년 숭상으로서 진나라를 위해 애쓴 공을 쉽게 지울 수가 없었다. 이래저래 처결을 미루다가 이듬해에야 여불리를 승상에서 면직하고 시급이 있는 낙양으로 내쫓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다. 목매한 것들은 짐이 그때 여불리를 살려둔 일을 두고 그가 짐의 생부인 까닭이라 수군거렸다고 한다. 하지만 짐은 결코 여불리가 집의 생부였다고 보지 않는다. 사람의 자식이 어찌 어미의 뱃속에 12달, 10석 달을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짐이 그러했다는 것은 짐을 여불리의 자식으로 폄하하기 위해 억지로 끌어다 붙인 소리이다. 태의의 말로는 사람은 어미의 뱃속에서 10달도 다 채우지 못한다 하였다. 비록 황제가 어머니 부부의 뱃속에 20넉 달 있었다곤 하나 그것은 또 그 나름의 까닭이 있어 지어낸 말일 것이다. 거기다가 피를 나눈 천륜이라면 반드시 그 느낌이 있을 터. 짐은 어릴 적부터 여불리가 받고 있는 혐의를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그 어떤 끌림도 느껴보지 못했다. 남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을 요약한 회상에서 다시 자신의 추억으로 돌아간 시 황제는 들고 있던 잔을 단숨에 비우면서 그렇게 중얼거렸다. 실로 그랬다. 아무리 어린 날의 기억을 들추어봐도 여불위에게서 혈연의 끈끈함 같은 것을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보다는 처음 그에게 중부라 부르라는 선왕의 명을 들었을 때 느꼈던 까닭 모를 경계와 경원이 여불위에 대한 느낌의 전부였다. 소년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한때 여불위가 상국이면서 세자의 사부를 겸해 거의 매일 마주쳐야 했지만 그때 시 황제가 느낀 것은 왠지 유들유들하게 느껴지는 예절과 깊이 모를 심산뿐이었다. 하지만 선왕 장양왕에 대한 느낌은 아주 달랐다. 너무 어렸을 적에 헤어졌고 6년이나 떨어져 산 탓이기도 했지만 10살 때 함양궁 안에서 다시 만난 부왕은 얼굴조차 낯설었다. 거기다가 각별히 다정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부왕도 아니었으나 그때 어린 시황제가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은 서툴고 어색한 대로 따스한 부성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3년 뒤 세상을 버릴 때까지 부왕은 어디에서도 자신의 혈통을 위심찍어하며 살피는 눈길 같은 것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추억이 거기에 미치자 시황제는 문득 무슨 핑계를 대듯 그런 여불위를 죽음으로 내몬 일이 떠올랐다. 여불위가 승상 자리에서 물러난 지 이태 뒤였던가 그의 동태를 살피러 낙양에 갔다 온 어사가 돌아와 말했다. 낙양은 우리 함양만큼이나 번창하였고 여상국의 저택에는 각 처에서 찾아드는 제후들의 수레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문은 드나드는 문객과 천하의 제사들로 저작거리를 이루며 상고들이
진을 펼칠 정도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 시황제의 가슴 속에서는 흉흉한 불길이 다시 치솟았다. 선왕을 두 번이나 욕보인 이 천한 장사꾼이 정말로 진나라의 반쪽을 차지한 게 아닌가 싶으면서 애써 억눌렀던 분노와 사리가 되살아났다. 여불위를 죽여야겠다. 더 늦으면 대군을 보내 토벌해야 할 수도 있... 여불위를 죽여야겠다. 여불위를 죽여야겠다. 더 늦으면 대군을 보내 토벌해야 할 것이다. 그때 25살이었던 시황제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부르지며 그렇게 소리쳤다. 그리고 한참이나 생각에 잠겼다가 붓을 가져오게 해 흰 비단 위에 썼다. 딱 석 줄이었다. 그대는 진나라에 무슨 공을 세웠기에 진나라는 그대를 하남 땅에 봉하고 시급으로 10만 호를 내렸는가? 그대는 진나라의 왕실과 어떤 친족이기에 중부라 불리었는가? 이제 그만 가솔들과 더불어 족당으로 옮겨 살도록 해라. 사자가 낙양으로 달려가 그와 같은 서신을 전했을 때 여불위는 그 자리에서 시황제의 뜻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새삼 여불위의 공을 물은 것은 이제 그의 지난 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고, 이제 와서 왕실과의 친분을 물은 것은 더는 따져볼 만한 친분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다. 이태 전 노예의 반란으로 연루되고서도 여불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난날 그가 진나라를 위해 세운 공과 선왕의 왕위를 얻게 해주면서 이태 전 노예의 반란으로 연루되고서도 여불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난날 그가 진나라를 위해 세운 공과 선왕에게 왕위를 얻게 해주면서 쌓은 왕실과의 친분 때문이 아니었던가. 거기다가 촉은 아직 미개하고 거친 편방. 무엇보다도 노예를 따르던 무리가 귀양간 땅이었다. 가속을 이끌고 촉당으로 옮겨가 살라는 말은 여불위에게 가속에게도 노예를 따르던 무리와 똑같은 대우를 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었다. 죽으라는 말이로구나. 험한 꼴을 보이며 황제에게 주살당하지 않고 가속들이라도 온전하게 보존하는 길은 내가 스스로 죽는 수밖에 없구나. 여불위는 아마도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짐독을 마셨을 것이다. 그러나 시황제의 음험한 분노는 여불위가 죽은 것으로 풀리지 않았다. 군사를 보내 장례도 치르지 못한 여불위의 시신을 아무렇게나 묻어버리게 한 뒤 장례를 치르러 온 여불위의 가신들을 모두 붙들어 등급에 따라 벌을 주었다. 여불위의 가신으로 그의 장례를 치르려 한 진나라 사람들은 모두 국경 밖으로 내쫓고, 진나라 사람으로 복록 600성 이상인 자는 관직을 삭탈한 뒤 노예의 무리가 쫓겨간 방릉으로 옮겨가게 하였으며, 500성 이하로 장례에 오지 않은 자는 그 관직을 삭탈하지 않고 방릉으로 옮기게 했다. 그때 짐이 지나쳤던가. 어쩌면 불우한 공자로서 이름 없이 살다 죽어갔을 선왕을 대진의 태자로 만들고 마침내는 오늘날의 짐이 있게 한 원운을 너무 모질게 내친 것은 아닌가. 더군다나 끈질기게 세간을 떠도는 말처럼 그가 참으로 짐의 생부라면. 시황제는 20년 가까운 옛일을 돌아보다 문득 그답지 않은 자문에 빠졌다. 하지만 그는 시황제였다. 나라는 엄격하고 가혹하게 다스려져야 하며 모든 일은 법에 따라 처결되어야 하고 인이나 은덕이나 자애로움을 베풀지 말아야만 오덕의 명수에 부합한다고 믿는 진제국의 군주였다. 어울리지 않는 회한과 위구도 잠시 시황제는 철혈의 통치자로 돌아가 단호하게 중얼거렸다. 이 무슨 나약함인가. 국법은 그릇됨이 없고 군왕은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그가 설령 짐의 생부였다 해도 마찬가지로 그는 그렇게 죽었어야 했다. 사직과 왕통을 기화로 여겨
천금으로 농단하고 음사를 기술이라 거두어 선왕과 모후를 욕보인 죄만으로도 그는 죽어 마땅했다. 그러고는 진작부터 불안하게 침전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조고를 불러 말했다. 낭중령에게 일러 지금부터 함양뿐만 아니라 관중 일대를 샅샅이 뒤지게 하라. 이번에는 반드시 간악한 동무들을 잡아내고 짐이 어떻게 그 시각에